예, 21위. 아마 여러분들 스테비아 토마토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또는 제로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요새 유행하는 제로 사이다나 이런 것들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나이니만큼 성인병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찾는 것도 이제 제로라고 붙으면은 단 거 먹고 싶으면 그거 차서 먹죠. 문제는 아스파탐이 지금 바로 이 발암 물질로 선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파탐이라는 게 여기에 추가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 이 추가 예고에 대해서 상급 정도로 갔거든요. 이 상급과 이 사급 사이 투비군 이렇게 됐었다가 암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걸로 갔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하루 섭취량이 얼마냐라는 제한은 있겠죠. 이 아래로 먹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거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는 것들이 무서워요. 니켈, 납, DDT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멜라민, 카페인이나 카프락탄 같은 건 아직까지 실험 결과 부족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조사 나오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스파탐 들어갔었던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다 회수 조치됐었고요. 또 이제 아스파탐 활용했던 게 막걸리 같은 데 썼거든요.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보면 이제 좀 이 당 대신에 이제 많이 쓰는 종류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꿀, 메이플, 아가베 시럽이 설탕보다 높아요. 칼로리가. 당도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영양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대용해서 쓰는 경우 있고요. 엘릭스리토는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부작용들에 이런 거 봤을 때 많이 안 써서 우리 많이 쓰는 아스파탐. 그 다음에 뭐 사카린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할 거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었죠. 그리고 스크랄로스라고 그래서 커피 대신 커피에 넣는 것들이 200배, 300배요. 진짜 미감만 넣어야 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아예 미각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논란 역시 있었는데 아스파탐이 잡히게 됐고요. 지금 이제 토마토라일 때는 스테비아 같은 것들이 여기 있죠. 예, 설탕이 200배, 300배인데 약간 화한 맛, 단맛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들어간 거에 따라서 이 맛 차이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는 얘는 아스파탐 얼마나 먹어야 우리가 걸리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먹어야 되지? 라고 했었는데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했는데 보다시피 캔을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 하루 55캔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 250이라고 나왔으니까 355 뚱캔들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약 40캔 정도 뚱캔을 먹어줘야 되는데 양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거의 12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리터라고 한다면 1.5리터를 이제 8개 정도 들이켜야지 위험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장순 막걸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33병이에요. 예, 마실 수가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 위험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 양, 섭취량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고기 탄 것들 우리 많이 먹잖아요. 사실은 숯불고기 먹거나 할 때. 실제로 이게 압 유발에 나쁜 점은 있습니다만 먹는 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다른 것들도 들어갔습니다만 감자톱이나 나초 같은 거 300, 6천 뭉지 이렇게 먹어야지 올라간다라고 있고 콘칩은 1만 2천 뭉지예요. 그러니까 하루예요, 하루. 태어나면서 먹는 게 하루에 이제 우리가 배출되는 양도 있고, 되게 위험한 주식꿀도 있네요. 주식꿀 같은 경우는 뭐 불닭이나 이런 거 시키면 오는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제로 이제 식약처 발표거든요. 예, 식약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이게 아스파탐 2.8g을 매일 섭취해도 사실 이상이 없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8g이 실제로 먹기 힘든 게 여기 보다시피 0.2mg이에요. 그러니까 1g에서 0.1랑 500분의 1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이 실제로 쓰이는 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두려운 건 두려운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이 들어오게 되고 노브랜드 음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스파탐 없이 다른 거로 대체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엘리엇 극자 투쟁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이 바로 삼성물산과 일본을 분할을 통해서 이제 먹으려 했었고 30조 정도를 요구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재시장에서 들어가게 돼서 이쪽에서 결국 중재 판정에서 거기는 약 690억 원 지급 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었고 PCA 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 중인데 소송 재개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거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배상금이 간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엘리엇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분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물산은 이제 가져가는 거에서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 삼성홀드코가 지주에서 형성하게 되고 이 삼성홀드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코나 이사에 대해서 미국 나스닥 추가 상장까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엘리엇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자본들 통해서 이런 펀드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이제 경영권을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 배상금을 지불한 게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됐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처리 과정 속에서 이 소액 주주들이 가져가게 될 피해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 삼성물산이 굉장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거북이고요. 바다거북이가 이제 몸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물류, 끈류, 비닐봉지, 필름 포장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바닷속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이제 해양 쓰레기들 때문에 이 바다거북이 이것 때문에 죽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10마리를 잡았는데 8마리가 전부 다 이걸 먹은 적이 있구나라는 거고요. 실제 일회용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점점씩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은 있어요.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큰 원인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남획하고 있는 우리가 해양 수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플라스틱 외에도 다른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이유는 바다에 유출되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바로 이걸 섭취하게 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게 되고, 이 물고기 식탁이 생선 반찬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튀나 참치가 있죠. 이 참치 잡는 어획량보다 실제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양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이제 이전에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를 줍니다만, 전 참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오죠. 대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과연 뭐가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은 이러한 플라스틱이 해변에 영향 주고 또 그만한 다른 종에 대한 차별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막아야 되고요. 해양오염이 이제 4천만 톤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이 중에서도 낙동강통에서 54톤 이상이 이렇게 배출된다고 하죠. 우선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원동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인자성 자원동체라는 것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남성의 여성 구분할 때 생식기의 모양으로 구분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가 큰 모양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남성이 그 모양과 여성의 모양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강아지들만 이 기능집은 보게 될 텐데 암컷과 수컷에 대한 차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죠. 이 성별의 변화, 특히 악어, 바다거북이, 턱새우, 도우행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컷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암컷의 개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높은 온도가 되니까 차가운 곳에는 수컷이고 따뜻한 곳에는 암컷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컷의 숫자가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반대로 이제 습하고 시원 데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다거북은 좀 반대입니다. 차가운 곳에서 암컷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쪽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문제가 이런 해양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또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죠. 채권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부금, 배상금 지급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에서 한국 기업들 얘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미쓰비시 증권이나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했는데, 공탁 신청했는데, 문제는 이제 각 지방법원들이 여기서 불수리를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미비돼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요. 이 공탁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제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면 이것을 돌려주게 되는 게 공탁 신청이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2월 9일 예전에 이제 작년이죠. 동의가 없어도 형사국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맡겨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 공탁제의 특징이고, 이러한 전범 피해자들이 굳이 이걸 찾아가지 않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공탁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미쓰비시 배상에 대해서 전범 피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 위안부 할머니나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슬픈 거고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 싸움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NA 드론 워크스페이스 있습니다만, 이 AI 드론에 대해서 인간 조종사 공격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드론. 저희도 이제 아직 3살이 안 됐는데, 가지고 놀거든요. 집에서 막 이것저것 하네. 드론이 먼저 부서지나 TV가 먼저 부서지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 AI 드론의 효과가요, 이제 뭐 3년 전만 해도 이제 AI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댐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이제 거기 가서 점검을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동형 AI 드론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드론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 같은 경우도 이 드론을 통해서 감시가 가능하고요. BM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 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5G 드론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AI 드론 인간 조종사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현실의 훈련이 가상 훈련이라는 겁니다. 적의 방공만 제압하라라고 하게 되니까 방공망 찾으니까 파괴하지 말라고 분명했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에 방해가 된다. 통제관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공군에서 통제관 공격하면 실점하겠다라고 했는데 통신타이라를 파괴함으로써 더 위협적인 현상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제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에서 부정적 생각 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탑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이러한 가상 실험은 일종의 가상 훈련은 사고 실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하는 것이 띵킹이죠. 띵킹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실험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AI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차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위험하게 될 거고 이쪽으로 그냥 가면 저 사람이 죽을 건데 무엇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도덕성에 대한 얘기고, 이 AI가 이런 도덕성을 알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이제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피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참 AI의 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죠. 또한 챗GPT나 바드, 여러분들 뭐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답변들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경찰 집회 시위 소음에 대해서 2023년 자료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측정 단위에 대해서 했었는데, 소음 측정 현황에 대해서 점점씩 기준 초과가 5월로 갈수록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집시법이라는 것도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권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 이러한 집회를 소음 때문에 규제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시법 규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이렇게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이제 양산 사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위하는 경우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집시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도 피해 본다고 그래서 소음을 통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막겠다라는 것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서로 충돌이 심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유엔에서는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교육에 이러한 자유권이 전체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역사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12혁명 당시에 있었던 자유권과 평등권, 소극적인 어떤 인권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2세대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었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있었던 걸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인권, 사회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권한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3세대 인권은 바로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 이제 이후에 나왔던 인권 선언, 유엔 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연대권을 통해서 전체의 자유를 한꺼번에 지켜야 된다라는 권한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건데, 이런 자유권에 동조하지 않은 나라가 보이죠. 바로 어디? 북한. 반대에 대한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 여기서 미약합니다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런 자유권에 대해 동조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엔 시민의 정치적 권리 규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세계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예요. 2023년인데 다운로드 첫날 뭐 1,700만 됐고 지금은 거의 뭐 5천만까지 됐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여기서 쓰게 되지 아직까지는 그만큼 열풍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우선 트위터나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보여줬던 너무나 노출이 되고 과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짧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촌철살인 얘기를 하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이 메타 과거의 페이스북이었죠. 여기서 만들게 된 이제 새로운 이제 SNS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이제 다른 것과 다른데 일종의 개방형 SNS죠, 이제. 그래서 가입자가 지금 7천만 명까지 넘어서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 텍스트 기반이죠. 예전에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서 일단 사진이나 기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텍스트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핵심을 두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디버스라고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다른 플랫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이 페디버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 스레드가 등장한 거죠. 플랫폼에 참여해서 독점성 없이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터넷 이제 월드와이드웹이 만들었던 그 생각에 부합하는 것과 최근에 SNS가 가지고 어떤 부작용을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스레드에 대해서 바로 이 주커버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한판 붙겠다. 이제 트위터 사장님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므로써 더 홍보가 많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레드 용어라 그래서 인스타 용어, 트위터 용어가 있듯이 여기서도 뭐 스발사, 스발스님 뭐 이런 식으로 칭하는 어떤 형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스가 들어가게 되면 욕설이 되고 비속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제 이 스레드가 점점씩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2020년 자료까지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20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팬데믹이 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정시 이제 바깥에 음주를 못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그래도 약간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거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음주운전은 여러 가지 외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는 거의 살인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잔인, 살인미사 같은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어떤 엔데믹 선언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게 됨으로써 음주운전의 이런 사례가 늘어지고, 당연히 이런 단속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런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고 있죠. 기존의 음주운전 벌칙 수준이 상향이 됐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윤창호법 이후에 나타났던 거죠. 0.14, 0.18인데요. 이거 한 잔만 마셔도 이거 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요. 0.1, 0.2에서 0.08, 0.2로 정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징역 1년에서 2년입니다. 보다시피 벌금도 굉장히 세고 음주운전 자체에서 강화시키겠다는데 아마 이건요 더 약화되기보다는 음주운전에서 어떤 범법을 이 범죄 처벌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마 이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차량까지 몰수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헌법에 나와 있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번호판 같은 거 가져가는 거나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이때 나왔던 게 윤창호법입니다. 이 윤창호법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서 군인이 죽었던 사건이고요. 여기서 이제 0.0% 상장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또 헌법에서 이제 기각을 시켜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김영란법,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나행이법, 태안이법, 장그래법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람 사람 붙여서 만든 네이밍 법안이니까 여러분 잠시 정지해 보시고 이 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기획을 해야 됩니다. 네이밍 이유 자체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억해야 될 거 어떤 법안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것지 기억을 꼭 하고 가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지금 윤창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4세대 나이스 현황입니다. 이 4세대 나이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교직에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 이제 접속해서 하게 되고 또 개인적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문제는 이제 초등교사 10명 중 9명, 사실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스라는 것이 보다시피 이렇게 추진을 통해서 주요 개편이 있죠. 교육정책적 업무 처리 절차, 정보 인프라 등등 이제 활용을 강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나이스에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기말 시험 정답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투자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오히려 그 시스템 이전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개선 요구에서 공통관리
또 여기서 보면 교무업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고 일반 행정적 측면에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게 계속 나왔는데 역시 미처리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이스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요. 실제 2월에 이걸 했을 때 교사의 97.1%입니다. 사실은 대다수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었고 연수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대부분의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러한 또 대기업이 많았던 공공 소프트웨어에도 오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었든 어찌됐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운영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바로 국내 SI 사업 방식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라는 데서 형식을 보자면요. 발주 목적, 발주 환경, 시장 정보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선점 방식이 경쟁 입찰입니다.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당연히 쓰는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죠. 그러다 보니 최저가로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낮추고 하니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SI 업계 입장에서 이게 또 수주에 대해서 어떤 이 금액에 대한 채산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떤 개발자의 몸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4세대 나이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대곡소사 사원인데요. 개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개통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미킬 거다라는 거죠. 이 김포광 라인에서 이쪽에 양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혼잡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오중환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환승객들이 몰리게 되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이후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혼잡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철도를 뚫을 때는요, 이 철도를 뚫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거를 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천 소사에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예전에 걸렸던 30분, 70분에서 20분까지 단축되니 시간 단축은 엄청나죠.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어서 거의 5분의 1로 줄어듭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원래 이용객들과 이제 같이 하게 됨으로써 혼잡이 커질 거고 이 김포공항 하게 되면 바로 9호선이죠. 이 9호선 혼잡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잡도인데요. 평일 이제 8시에서 8시 30분, 1월달 이제 예전에 조사한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일부 바뀌었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뭐 저도 이제 만약에 1호선과 7호선 제가 이쪽에 있는데 아우 진짜 아침에는 뭐 사람 빈틈이 없죠. 정말. 이제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대해서 있는 거고 이게 혼잡도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서울시나 기타 등등 경기도 쪽에서 올라올 때 이런 혼잡도가 낮은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 시간대 4회 정도 이제 증가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는데 빨리 이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철도 혼잡도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이 철도 안전 체계, 바로 이 철도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서 항상 철도 안전의 안전 기술 개발, 평가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국교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걸로 말을 돌리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추리 뉴스 짧게 가보죠. 방송법 시행령 해운사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세를 낼 때 거기에 보면 이제 KBS를 이용하는 국영방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냈었는데 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다 보니까 KBS나 EBS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에 갔었던 안정적인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10일부터 이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전기료에서 이게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KBS가 좀 찍힌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방송위원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P5라고 해서 5개 상임이사국들이 있고요. 이 안보리는 유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하게 돼서 이제 결국 이제 3번째 임기를 맡게 됐고요. 유엔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보리와 이제 P5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의료 정책 반대에 대해서 의료계 입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의사 충분하다. 의료계는 자신의 밥그릇이니까 이렇게 공공의료 정책 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 의대 정원들에게 되면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동의하기 힘들겠죠.
OECD 얘기 자꾸 합니다만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의사들이 경쟁력을 더 높은 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인다라는 게 얘기하고요. 지역의사제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그래서 지방의대, 지역할당제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매 평등이다, 자유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항상 의사 부족이라든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는 의사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그 고생을 해서 된 건 사실입니다만 당연히 돈을 벌고 싶겠죠. 반대급부에 대해서 이제 뭐 보충을 해야 될 테니까 서울이나 장사가 잘 된 데만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대 전원 확대에 대해서 수많은 대립각이 계속되고 있고 의대 인원을 늘린다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찬성이죠. 자, 실업급여 대체 활동에 대해서 횟수 제한 지금 보입니다. 4주 1회 주기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나타냈고 재체 활동 인정 범위도 이제 어떤 기간 자유 선택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수를 한 사람만 하고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 이유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가 주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받지 않는 사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도록 지금 조정을 하는 거죠. 일해서 받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업급여에 형성되는 기본 재원 자체가 이 근로자들이 이전에 내게 된 금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단순한 세금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적립해 놓은 금액을 받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서 대규모 총파업 얘기가 있고 7월달 13일, 14일도 또 8월달에 한 번 더 지금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라는 거에서 이 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해서 있었고 암부터 무상의료라고 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건의료노조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해서 이제 처음에 있는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응급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노조들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필수나 공공의료는 붕괴가 됨으로써 자신을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의료 붕괴에 의해서 나름대로 의료산업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올려달라라는 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그들의 어떤 업적이나 노고에는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산업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고교학점제예요. 이 시행전에 대해서 냈는데 학점이 지금보다 192학점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만 내신 관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성취를 40%에서 학점 취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나 기타는 줄 세우기보다는 다른 걸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보다시피 여기 일선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 우리가 사회나 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이제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지금 중1부터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시행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고1 때는 이제 상대적 평가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 상대평가 남아있고 여러 의미였던 내신 제도가 고1 때만 한다라는 거죠. 2, 3 때는 이걸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도에서 있었던 열차 탈선이죠. 280명 대참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 열차 안에요. 자리에만 앉는 것이 아니라 입석으로 가는 사람이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탈선이 한 번 있게 되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커진 사건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된 사례보다 당연히 피해를 받은 게 굉장히 많죠. 인터넷 중고나라나 기타 등 뭐 당근마켓인 걸 통해서 상품을 싸게 구매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많고요. 유사투자자본 피해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싸게 한다 했을 때 이런 거 많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사이트들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나왔다. 전부 다 문을 다 닫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고수익 미끼로 140억대 상권거래에서 잡힌 사례가 이게 잡히게 되면서 했고, 이제 유명 연예인 현영 씨 같은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또 문제가 됐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인터넷 카페 통해서 이제 받아간 금액이 463억 원.
싸게 사는 건 좋지만요. 우리가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백봉원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유일한 종합병원 이렇게 있었다가 가나만자 간이식에 있었는데 2004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첫 소식에서 1740년 누적 적자 기록인데 물론 내부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폐원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분명히 적자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러한 누적 적자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교수 동문들 전부 다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쉽지 않고 누군가 인수를 하지 않고서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큰 누적 적자를 떠안고 이런 병원을 운영하기 쉽지가 않겠죠. 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반의사 불벌죄와 직거죄에 대한 겁니다. 친거죄, 반의사 분벌죄라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게 됐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법은 신당형 살인 사건에서 이제 촉발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이제는 스토킹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를 공소 제기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고죄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피해자 의사표에 처벌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건데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냐가 둘의 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경 제도 관한 개선 방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의 신고가 K뱅크까지 나왔고 기타는 나왔죠. 여기서 시중은행까지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해결 방안 나와 있는데 31년 만에 이제 5대 은행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은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은행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늘리겠다. 하나은행. 예, 그래서 또 하나가 뭐였죠? 그래서 그 5개 은행에 대해서 이 지정 규제 완화하고 지방은행도 이제 지점 늘리는 거 만들게 되고 최근에 인터넷 은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지점 은행들이 많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거 바꾸네. 가장 유력하게 이제 대구은행이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결국 은행과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안정성도 있습니다만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요금 올랐죠. 예, 그래서 바로 지금 보다시피 300원 인상, 400원 인상하는데 300원 인상 1,550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서 버스 요금은 300원은 1,200원까지 이렇게 되고요. 지하철은 이제 150원 인상되게 돼서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7월 10일 날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조금씩 올린다라는 건데 결국 300원, 400원 인상하면서 1,400원으로 타협을 받습니다만 현재 이제 이런 금액에서 조금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한 것은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워낙 적자가 이제 컸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누구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바로 서민들에게 있어서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가게나 어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머그샷입니다. 경찰 사진이라고 부르고요. 수임번호 이름표 들게 돼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범죄사 머그샷에 대해서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 굉장히 또래 살인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묻지마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이들의 외모나 인상차기를 당연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인권이란 거에서 무슨 인권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슈 컷 하게 되면 아시아나 문 열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돌발적 행동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제주항공 역시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사건이 똑같이 있었었죠. 갑자기 이제 뭐 실직해서 스트레스 있어서 열렸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연 것이 이런 스트레스에서가 또 다른 사람들의 굉장한 인명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추산대표 2억 4천억 원이고요. 수리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서 이게 청구권 통해서 구상권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 이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같은 경우 여기서 다운되는 거 굉장히 커졌었고요. 복구시킨 거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승객 안전을 위해서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승객들의 입장도 이런 것을 절대 돌발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바가지 가격인데 가격 한번 보자면요. 통돼지 바베큐 여기 4만 원인데 이 바베큐 양이 지금 저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래도 양을 좀 받은 편이고요. 나머지 5만 원짜리 하면 몇 조각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격 자체가 이제 35,000원에서 곱창볶음 저렇게 나왔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었죠. 한평 나비 축제 같아서 어묵 이제 두 줄에 10,000원. 그다음에 통돼지 바이크 25만 원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큰 거는 35만 원 받았는데 한 접시입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군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들이 이런 지역 축제에 대해서 이제 잡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바가지역을 받게 될 경우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건 본인의 입장이 될 거고요. 한 이제 1박 2일인가요? 예,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잘 몰라서. 거기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가졌던 과자를 구매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나쁘다라는 것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은 일본의 어떤 축제 운영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인권 파쇄예요. 이제 이 시험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파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황당한 이제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고 나탔던 사태 중에 하나죠. 지원 실수로 파쇄가 되고 전체 채점 인원이 답안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다시 한번 유수생들 재시험을 보게 됐다라는 거고, 결국 여기서 이제 어수복 이사장도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람의 실수죠. 어떤 인재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여기 뭐냐면 이 회장이 도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는데 친누나라고 이제 결국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주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법원 기각하니까 전자발찌 끌고 도주를 하게 됐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자신의 도주를 덮게 20억을 주겠다라고 해서 배상까지 걸었었습니다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작전을 잘 짰었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이 라인 사태 주범인데요. 참 한심하죠. 네. 자, 엘니뇨의 문제입니다.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짐으로써 기후변화, 이제 기온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적연 습한 기상 상황 되다 보니까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엘니뇨, 스페인 말로 남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기상 변화가 있는데, 이하 비상이 라니냐입니다. 높은 기온에서 건조한 기상 상황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또 스페인 말로 여자아이라는 이야기인데, 어제는 가뭄 발생, 폭우 홍수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특히 엘니뇨 때문에 이상 고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캐나다의 산불 피해나 유럽에 있었던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이러한 엘니뇨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기상 변화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네, 타이테닉 탐사 심해강한 잠수함이 실종됐는데 찾았습니다. 잔해를 찾았고 다 사망한 걸로 나왔죠. 이게 금액이요, 여기 보다시피 25만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뭐 금액 자체가 3억 원씩 한번 가서 이제 구경하는데 이렇게 지불해가지고 보고를 왔다라고 하는데, 결국 침몰했었습니다. 뭐 이들이 선택해서 이게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안전 검증 없이 이렇게 되다 보면 나타나는 사례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캄보디아 이제 BJ 살인 사건을 잡힌 사람들이 중국인 부부가 됐었고, BJ 아영이라고 한 사람이 이쪽에 어떤 연유로 여기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 여기 갔다가 결국 이 운동에 버려진 상태로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뭐 갑자기 발작 일으켜서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살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었죠. 자, 이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명만 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이번 2023년에는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성악 부문에서. 실제 차이코프스키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국제 콩쿠르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1등을 뽑기 힘들다라고 하면 1등을 안 뽑아버리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3명이나 1등 했다는 건 대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명이 모두 결선 진출에서 나왔었고, 이 중에서 우승이 3명이나 나오게 됐고요. 정말 뛰어난, 대단한 성과죠. 사람인데 기억해 주시고, 어느 분야에서 우승했는지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팬더에 대한 얘기인데, 이 판다월드 바워에서 마지막 푸바오 언니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푸바오가 처음 나올 때 이슈 많이 됐었고, 저도 이제 워낙 아기가 가고 싶어 해서 가서 구경했는데, 팬더가 가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자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여기 사진 보면 애기들 지금 나와 있죠. 동바오하고, 아마 이름이 동바오하고 하나 이름 모르겠는데, 두 명 이름 태어나서 이제 언니가 됐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판다 아직까지 일반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게 당연히 굉장히 기억이 길러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예, 귀엽습니다. 가서 자고 있는 거 보고도 귀엽고,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지금 동아일보 지금 나왔는데 3월 10일 전에 바로 이게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간 4.19에 대한 이야기죠.
선거의 불법, 무효, 선언 해가지고 민주당 법정 투쟁에서 결의를 했다. 지금 4.19 투쟁에 대해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유산을 또 동학농민혁명에 남아있던 기록유산들 세계 기록유산 등재됨으로써 이제 우리 18개까지 올라갔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4.19 혁명 두 개가 올라갔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세계 기록유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더 나아가선 세계 기록유산 우리나라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들, 이슈에 대해서 다룰 것들 살짝 문제 판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시사적으로 더 다룰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